남들한테 흥한 게 보이기 싫다고 대문 밖도 잘 안 나가던 양반이. 거친 숨소리가 잦아든 거실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옵니다. 손에 쥔 지팡이의 손잡이. 당신 손때가 묻어 이리도 반질반질한데 손끝에 전해져 오는 나무의 감촉은 어찌 이리 차갑기만 한지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맘때면 안방 문틈으로 쿰쿰한 한약 냄새와 함께 앓는 소리인지 잠꼬대인지 모를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문 너머엔 아무도 없습니다. 멈춰버린 건 저 낡은 괴종시계가 아니라 남겨진 순심 씨의 시간인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라디오 사연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는 순심 씨의 손길이 마치 잠든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 조심스럽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신발장 옆 제자리로 돌아가자 거실은 다시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방금 터져나왔던 울음의 여진이 가슴속에 남아 쿡쿡 찌르지만 순심 씨는 마른 손바닥으로 젖은 눈가를 훔쳐냅니다. 울고만 있다고 떠난 사람이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옛 어른들이 습관처럼 하던 그 모진 말이 오늘은 유독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순심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냉기가 양말을 뚫고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아 후끈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던 영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일러 온도를 올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이토록 서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를 때립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마치 빈집이 지르는 비명 같아 순심 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립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 만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순심 씨는 습관처럼 개수대 앞에 섭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쏟아지는 물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습니다. 쌀알이 씻겨 내려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손끝에서 들려옵니다. 평생을 해온 일입니다. 아침이면 눈 비비고 일어나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던 그 지겨운 반복이 오늘은 생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밥솥에 씻은 쌀을 안 치고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쿠쿠 하며 경쾌하게 시작되는 안내 멘트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늘 듣던 기계 목소리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도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순심 씨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영수 씨가 앉던 자리입니다. 식탁 모서리가 달아있는 그 자리는 영수 씨의 지정석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늘 식탁 끄트머리를 잡고 일어서던 버릇 때문에 칠이 벗겨진 모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심 씨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거친 나무의 결을 만져봅니다. 아직도 그가 앉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밥 달라고 왜 이리 굶뜨냐고 타박하던 그 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순심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영감, 배 안 고파요? 허공에 대고 묻는 목소리가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대답 대신 돌아옵니다. 순심 씨는 고개를 떨굽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지났습니다. 영수 씨의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만 갔더라도, 아니 그 전날 밤에 내가 잠들지만 않았더라도 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순심 씨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유난히 잠을 뒤척였습니다.
평소에도 끙끙 앓는 소리를 자주 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다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았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 더 챙겨줄 것을, 등이라도 한 번 더 쓸어줄 것을,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순심 씨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것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집니다. 눈물 자국이 식탁보에 번져나갑니다. 밥솥에서 증기가 배출된다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이 냄새는 너무나도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오르는 밥 냄새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밥그릇을 꺼냅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꽃무늬가 그려진 자신의 그릇, 다른 하나는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입니다. 영수 씨가 쓰던 그릇입니다. 순심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두 그릇 모두에 밥을 풉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영수 씨는 진밥을 좋아했습니다. 이가 시원찮아 고두밥은 씹기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밥이 참 잘 됐습니다.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딱 영수 씨가 좋아할 밥입니다. 순심 씨는 밥그릇 두 개를 식탁 위에 마주보게 놓습니다. 수저도 두 벌을 놓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영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와 자리에 앉을 것만 같은 상차림입니다. 순심 씨는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밥그릇을 바라봅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밥그릇 너머로 영수 씨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무뚝뚝하게 숟가락을 들며 국이 짜니 싱겁미리 타박하던 그 얼굴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순심 씨가 나직하게 부릅니다. 당신 좋아하는 진밥이에요. 오늘은 잔소리 안 할 테니 어서 나와서 한술 떠요. 아무리 불러도 빈 의자는 말이 없습니다. 순심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침조차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맙니다. 쨍그랑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긁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식탁 위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영수 씨가 좋아하던 고향의 단풍 색깔 같습니다. 영수 씨는 가을만 되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한숨 소리가 듣기 싫어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게 그리움인 줄 알았더라면, 그게 사무친 외로움인 줄 알았더라면 같이 하늘이라도 봐줄 것을 그랬습니다. 순심 씨는 식어가는 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향합니다. 안방 문을 여니 영수 씨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오래된 스킨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낡은 옷가지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순심 씨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갑니다. 침대 위에는 영수 씨가 덮던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정신없이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지만 이불만은 차마 빨지 못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묻습니다. 아직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당신의 냄새입니다. 순심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눕습니다. 차가운 침대 시트가 살에 닿지만 이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위로가 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에 어둠이 깔립니다. 순심 씨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정막 속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립니다. 시간은 멈춘 듯하지만
야속하게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순심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밤은 제발 꿈에라도 한 번만 찾아와 주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순심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끌어안고 얕은 잠을 청해봅니다. 새벽녘 선잠에서 깬 순심 씨의 시선에 낯선 천장이 들어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서늘한 냉기만이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잠들었던 순심 씨가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남편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을 개는 손길이 한없이 느립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영수 씨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날입니다. 언제까지고 그 냄새를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옵니다. 자개장 문을 열자 묵은 나프탈렌 냄새와 영수 씨 특유의 채취가 훅 끼쳐옵니다. 평생을 입어온 낡은 러닝 셔츠, 보풀이 인 회색 조끼, 그리고 다림질이 잘된 양복 바지들이 보입니다. 순심 씨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베이지색 점퍼 하나를 발견합니다. 색이 바래지 않고 빳빳한 것이 거의 입지 않은 새 옷입니다. 순심 씨의 손이 점퍼의 소매를 어루만지다 멈칫합니다. 기억은 3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꽃구경을 간다고 들떠있던 날이었습니다. 순심 씨도 모처럼 마음이 설레어 시장에서 큰맘 먹고 이 베이지색 점퍼를 사왔습니다. 영감, 우리도 꽃구경 한번 갑시다. 남들 다 가는데 우리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요? 순심 씨는 들뜬 목소리로 점퍼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그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순심 씨는 서운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랑 꽃구경 한번 안 갈 거요? 이 좋은 봄날에 다리 좀 전다고 누가 뭐라 한답니까? 그 말이 영수 씨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누가 내 다리 보고 수군거리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나? 남들 보기에 흉한 꼴 보이기 싫다지 않나? 영수 씨의 고함이 안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날 점퍼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옷장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순심 씨는 억울하고 분해서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팔짱 끼고 꽃길 한번 걷고 싶었을 뿐인데 그 소박한 바람조차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 없는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순심 씨의 눈에서는 다른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영수 씨가 소리를 지른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될까봐, 남들의 시선이 아내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점퍼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펴보니 벚꽃 축제 안내 전단지입니다. 영수 씨도 가고 싶었던 겁니다. 가고 싶어서 몰래 전단지를 챙겨두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을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홀로 삼켰을 그 마음을 왜 그때는 몰라줬을까요? 순심 씨는 점퍼의 얼굴을 묻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마음도 모르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당신 속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회한의 눈물이 점퍼를 적십니다. 그날 영수 씨는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텔레비전 소리가
유난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아마도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지우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순심 씨는 점퍼를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립니다. 옷장문에 달린 거울 속에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영수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이 이제는 낡은 옷가지 속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순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다시 옷걸이에 겁니다. 이 옷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수 씨가 입어보지 못한 이 봄날의 옷을 순심 씨는 다시 옷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둡니다. 마치 그가 언제든 돌아와 툭 걸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고 창밖에는 무심한 봄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립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영수 씨의 투박한 기침 소리 같아 순심 씨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옷장 정리를 마친 순심 씨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에 머뭅니다. 결혼할 때 해온 서랍장인데 세월의 칠이 벗겨지고 문짝도 삐걱거립니다. 영수 씨는 생전에 유독 저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순심 씨가 청소라도 하려 하면 불호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 불호령을 내릴 주인은 없습니다. 순심 씨는 조심스럽게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엽니다.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조명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안에는 낡은 누런 봉투 하나와 도장, 그리고 통장 몇 개가 전부입니다. 순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 안에서 손바닥만 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과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영수 씨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여인은 순심 씨가 아닙니다. 순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 뒷면을 돌려보니 흘려 쓴 글씨로 고향에서 영희와 철수와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희, 철수, 영수 씨가 잠꼬대처럼 부르던 그 이름들입니다. 순심 씨는 그제야 영수 씨의 깊은 침묵을 이해합니다. 전쟁통에 홀로 남쪽으로 내려오며 생이별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순심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이 방의 창문은 정확히 북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영수 씨는 다리가 아파 거동이 힘들어진 뒤로 하루의 대부분을 이 창가에 앉아 보냈습니다. 순심 씨는 그저 답답해서 밖을 구경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여보, 밖을 뭐 그리 봅니까? 볼 것도 없는 남의 집 담벼락을. 그렇게 타박을 주면 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순심 씨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담벼락 너머,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그곳을 눈으로라도 밟고 싶었던 겁니다. 순심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질투나 배신감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무거운 그리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남편의 고독이 사무치게 아파서입니다.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힘들면 힘들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말이라도 하고 울지. 왜 그 무거운 걸 저 좁은 서랍 속에 가둬두고 혼자 알았소? 순심 씨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창밖에는 무심한 바람만 윙윙거리며 붑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영수 씨가 북쪽을 향해 보내던 긴 한숨 소리 같습니다. 순심 씨는 사진 속의 여인과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봅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토록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내가 몰라봤어요. 당신이 창밖을 볼 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끓여서 옆에 앉아줄걸? 그저같이 밖을 봐줄걸.
후회는 늦은 비처럼 뒤늦게 쏟아져 내립니다. 순심 씨는 영수 씨가 앉던 낡은 의자에 앉아봅니다. 의자에서는 아직도 영수 씨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가 바라보던 창밖 풍경을 순심 씨도 젖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멀리 흐릿한 산등성이가 보입니다. 영수 씨는 죽는 순간까지 저 산을 넘고 싶었을 겁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던 그 다리로 마음만은 수천 번도 더 저 산을 넘었을 겁니다. 순심 씨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지 못하고 서랍장 위에 올려둡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라고.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북쪽 하늘 실컷 보라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사진을 세워둡니다. 사진 속의 젊은 영수 씨가 슬픈 눈으로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실의 정막은 무쇠처럼 무거워져 순심 씨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순심 씨는 텔레비전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불 꺼진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의 베개는 주인을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온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씨가 베고 자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순심 씨는 그 빈 베개를 손으로 쓸어봅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스칩니다. 야속한 사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순심 씨의 입에서 기어이 원망 섞인 혼잣말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갑니까? 아프면 아프다 소리라도 지르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어쩜 그리 미련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소. 순심 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따라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심 씨는 그저 날이 추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잠결인 듯 웅얼거렸습니다. 불 꺼라.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자신의 고통을 들키기 싫어 내뱉은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통스러워 일그러진 얼굴을 아내에게 보이기 싫어서 신음소리를 내면 잠든 아내가 깰까봐 그 어둠 속에서 혼자 혼이불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삼켰을 남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잤습니다. 당신이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처절한 시간에 나는 세상 모르고 단잠을 잤습니다. 이 죄를 어찌 씻으라고 나만 두고 갔소. 순심 씨는 영수 씨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합니다. 차라리 나를 깨워서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하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달라고 하지.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틴 양반이라 가는 길도 그리 유세 떨며 갔습니까? 베갯잎이 순심 씨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당신의 침묵이 나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심 씨는 침대 옆 협탁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영수 씨가 매일 챙겨 먹던 혈압약 봉지가 뜯기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약을 먹을 기운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약 먹었소? 하고 건성으로 물었던 자신이 증오스럽습니다. 순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집어듭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날카롭게 긁습니다. 이깟 약이 뭐라고, 이깟 자존심이 뭐라고. 순심 씨는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눕습니다. 영수 씨가 누웠던 자리는 이미 냉골처럼 식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그 차가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워 있어야만 영수 씨가 겪었을 마지막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보, 다음 세상에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칭얼대기도 해요. 그때는 내가 잠들지 않고 다 들어줄 테니까. 순심 씨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먹먹하게 흩어집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때립니다. 마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영수 씨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순심 씨는 밤새도록 남편의 빈자리를 더듬으며 잠들지 못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정말로 영수 씨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무거웠던 집안 공기가 조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들 내외와 손녀 지민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유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순심 씨는 전을 부치면서도 자꾸만 방문이 닫힌 안방 쪽을 힐끔거립니다. 예년 같았으면 기름 냄새 좋다며 슬그머니 나와 전 하나를 집어먹었을 영수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적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영수 씨의 부재는 구멍난 양말처럼 숭숭 뚫려 시린 바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다다다다 하는 경쾌한 발소리가 순심 씨의 생각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5살 배기 손녀 지민입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지민이가 순심 씨의 등 뒤에 매달려 종알거립니다. 순심 씨는 각 구운 동그랑땡 하나를 호호 불어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오물오물 먹는 아이의 볼이 다람쥐 같습니다. 지민이는 입안 가득 전을 물고는 거실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민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전 부치던 며느리의 손도 과일을 깎던 아들의 손도 멈칫합니다. 순심 씨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멀리 가셨어.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가셨단다. 어른들이 의뢰하는 서툰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닫힌 안방 문을 빤히 바라봅니다. 여행? 비행기 타고? 아니, 비행기보다 더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 순심 씨의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게 떨립니다. 지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동자를 도르르 굴립니다. 그러더니 깨르르 웃으며 뜻밖의 말을 던집니다. 아, 알겠다. 할아버지는 지금 유치원에 있는 거지? 유치원? 순심 씨가 되묻자 지민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응. 선생님이 문 열어주면 할아버지 오는 거지? 나도 유치원 가면 엄마 보고 싶어도 꾹 참는데. 선생님이 문 열어주면 엄마가 데리러 오잖아. 그니까 할아버지도 문 열어주면 오지? 지민이의 말에 순심 씨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눈에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저 문이 잠시 닫혀있는 시간, 보고 싶어도 조금만 꾹 참으면 다시 만나는 약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면 엄마가 오듯 때가 되면 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 순심 씨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딱딱한 응어리 하나가 톡 하고 터집니다. 그래, 아주 사라진 게 아니구나. 잠시 문이 닫힌 것뿐이구나. 순심 씨는 지민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이의 살레음이 젖은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줍니다. 그래, 지민이 말이 맞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문이 열리면 할아버지가 우리 지민이 보러 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참자. 순심 씨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십니다. 이번 눈물은 어제 흘렸던 그 처절한 비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입니다. 순심 씨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앉습니다.
치익, 전 부치는 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살아납니다. 영수 씨가 좋아하던 동태전을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여보, 들었소? 당신 손녀가 당신더러 유치원 갔답니다. 거기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문 열릴 때까지. 순심 씨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북적이던 명절이 지나고 다시 거실에는 익숙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리 공기가 그리 차갑지만은 않습니다. 순심 씨는 며느리가 사다 준 라디오를 켜놓고 빨래를 갭니다. 라디오에서는 나른한 오후의 사연들이 흘러나옵니다. 어느 청취자가 보낸 하늘나라 우체국에 대한 이야기가 DJ의 차분한 목소리를 타고 거실을 채웁니다. 먼저 떠난 가족에게 편지를 쓰면 마음이 닿는다는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심 씨는 개던 빨래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늘나라 우체국. 지민이가 말했던 선생님이 문을 열어준다는 그곳과 같은 곳일까요? 순심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뒤집니다. 손자 녀석들이 쓰다 남기고 간 낡은 공책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찾아냅니다. 종이를 찢는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영수 씨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허공에 대고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또박또박 글자로 남기는 진짜 대화입니다. 순심 씨는 남편이 쓰던 낡은 소반을 펴고 그 앞에 단정히 앉습니다. 마치 생전에 남편을 마주하는 것처럼 옷매무새도 가다듬습니다. 흰 종이를 앞에 두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지, 보고 싶다는 말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왜 혼자 갔냐고 따져 물어야 할지. 수만 가지 감정이 엉켜 펜 끝이 나아가질 못합니다. 순심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글자를 꾹 눌렀습니다. 여보. 그 짧은 두 글자를 쓰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종이 위로 눈물방울이 톡톡 떨어져 글씨가 번집니다. 여보, 나 순심이에요. 거기는 어떻소? 다리는 좀 괜찮소? 한번 본물이 터지자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이 평생 아끼던 지팡이는 현관 옆에 잘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벚꽃 구경 갈 때 입으려던 점퍼도 옷장에 잘 걸어두었소. 그리고 당신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사진도 보았소. 순심 씨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그 마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질투 같은 거 안 해요. 그저 그 긴 세월, 그 아픔 혼자 삭히느라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기 가서는 만났소? 어머니도 만나고 사진 속 그 고운색 씨랑 아이도 만났소? 그렇다면 부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실컷 회포 푸시오. 여기서 못다한 정 거기서라도 다 나누시오. 순심 씨의 글씨는 비뚤배뚤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꽉 채우고도 할 말이 남아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민이가 그럽디다. 선생님이 문 열어주면 할아버지 온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살라요. 당신이 아주 간 게 아니라 잠시 문 닫고 쉬러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 나 나중에 갈 때까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마지막 줄을 쓰며 순심 씨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생전에는 쑥스러워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입니다. 죽어서야 전하는 이 늦은 고백을 남편이 들어줄까요? 순심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해요, 여보. 세월이 가면 잊힌다는데 나는 세월이 갈수록 당신이 더 사무치게 그립소. 순심 씨는 편지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하지만 순심 씨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마치 가슴속에 들어차 있던 거대한 바위 하나를 깨뜨려 종이 위에 쏟아낸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순심 씨는 편지를 고이 접어 가슴에 품습니다. 이 편지가 하늘나라 우체국에 닿아 영수 씨가 읽고 환하게 웃어주기를, 그 무뚝뚝한 얼굴에 보조개가 패도록 웃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편지를 다 쓴 순심 씨는 곱게 접은 종이를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아둡니다. 향초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실에서 순심 씨는 한참을 그 사진 속 얼굴과 마주합니다. 사진 속 영수 씨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오늘따라 그 눈매가 유난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여보, 내 편지 받았소?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읽기 힘들지는 않았소? 순심 씨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대답 대신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한 줄기 연기처럼 허무하게 흩어진다고들 합니다. 순심 씨도 남편을 보내고 며칠간은 그 말에 사무치게 공감했었습니다. 80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남은 건 한 줌의 재와 이 빈집뿐이라는 사실이 억울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향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저 낡은 지팡이에, 그리고 지민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당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순심 씨는 영정사진 앞에 향로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주일 내내 어깨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던 슬픔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습니다. 늘 차갑게만 느껴지던 옆자리의 냉기가 오늘은 그리 시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영수 씨가 곁에 누워 고생했다, 순심아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순심 씨는 베개를 고쳐베고 눈을 감습니다. 그날 밤 순심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꿈을 꿉니다. 꿈속의 배경은 흐드러지게 벚꽃이 핀 어느 봄날의 길가입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지팡이도 없이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남자. 젊은 날의 영수 씨입니다. 그가 순심 씨 앞까지 걸어와 환하게 웃습니다. 사진 속 북쪽 아내 옆에 서 있던 그 슬픈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평생을 순심 씨와 함께 늙어간 남편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미소만으로 모든 대답이 되었습니다. 내 편지 잘 받았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 사랑한다고. 꿈속에서 순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손의 온기가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여보, 거기서는 다리 안 아프지요? 맘껏 뛰어다니고 맘껏 고향 땅 밟아요. 순심 씨의 물음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꿈을 넘어 현실의 순심 씨에게까지 스며듭니다. 순심 씨는 깊은 잠 속에서 편안한 숨을 내쉽니다. 일주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간이 비로소 평온하게 펴집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바람이 잦아든 밤 공기는 고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가슴속 가장 깊은 방에 들이는 과정임을 순심 씨는 꿈결 속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순심 씨는 남편의 밥그릇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올릴 것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꿈결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심 씨는 어느 때보다 개운한 얼굴로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서글픔 대신 익숙한 온기가 묻어납니다. 순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기익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방 안으로 맑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순심 씨의 주름진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의 투박한 손길이 잘 잤나 하고 쓰다듬는 것만 같습니다. 순심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여보, 당신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대답하듯 귓가를 맴돕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당신의 미소처럼 오늘 아침 바람은 참으로 다정합니다. 순심 씨는 창틀에 기대어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있겠지요. 지팡이도 없이 절뚝거리는 다리도 없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산천을 단숨에 달려갔겠지요. 그래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놀아요. 나는 여기서 당신 목까지 씩씩하게 살다 가리다. 순심 씨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가족 사진을 들어 먼지를 닦습니다. 사진 속의 영수 씨가 햇살을 받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민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 소란스럽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영수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행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순심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나섭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신발장 옆에 세워진 지팡이에게도 눈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니? 나중에 영감이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잘 지키고 있어라. 순심 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지민이가 쪼르르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문 열어놨어? 할아버지 들어오시게. 지민이의 물음에 순심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활짝 열어놨지. 할아버지는 벌써 오셔서 밥 냄새 맡고 계실 거다. 순심 씨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영수 씨의 빈 의자 앞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머리에서 순심 씨는 수저를 듭니다. 밥 먹읍시다, 여보. 오늘따라 국이 시원하게 잘 끓여졌소. 당신 타박 안 하고 잘 먹겠네. 순심 씨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아닌 윤기가 흐릅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식탁 위를 한 바퀴 휘돌아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햇살로, 그리고 추억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심 씨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이 바람이 멈추는 날까지 당신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